한준희의 세 줄 요약 시간입니다. 지난주 주말 경기, 중요 경기를 세 줄로서 요약하는 시간이죠.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인데요. 이 코너가 저한테 왔습니다. 막 하라는 거죠? 네, 깽판 놓고 돌아갈 생각입니다. 지난 주말 펼쳐진 경기, 지금부터 저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 경기에서 역시 국내 축구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경기는 토트넘과 본머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토트넘이 이길 줄 알았으나 2대3으로 역전패를 당했죠. 손흥민 2경기 연속골, 리그 8호 골 기록. 손흥민 선수가 최근 득점 감각을 완전히 회복한 모습입니다. 브라이튼전에서 프리미어리그 통산 100골을 넣지 않았습니까? 이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서 101골, 그러면서 프리미어리그 역사에서 33번째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서 최근 토트넘의 전술이 바뀐 거 아니야? 손흥민이 왜 이렇게 골을 잘 넣지? 콘테 감독 시절에는 손흥민이 득점 기회를 제대로 맞이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런 의문이 드실 텐데요. 스탈리니 임시 감독이 손흥민을 실질적으로 앞쪽에 배치함으로 인해서 손흥민이 문전과 조금 더 가까워졌고요. 페리시치가 직선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수비 라인을 끌어들인 다음에 세도하는 손흥민에게 컷백, 즉 손흥민이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코너킥 상황에서도 손흥민이 처리하지 않고 손흥민은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을 갖고 슈팅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이 2경기 연속골을 넣었습니다. 물론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도 골을 넣었다는 것, 보너스를 하나 쓱 집어넣습니다. 자, 두 번째 요약. 토트넘의 수비 불안,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데 사실 이 경기는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기 때문에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손흥민과 해리 케인을 앞세운 공격은 계속해서 위력을 발휘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골이나 실점하면서 토트넘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런글레 선수가 전반전에 부상을 당한 다음에 다빈손 산체스가 대신 출전을 했는데요. 다빈손 산체스가 실수를 범하면서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빈손 산체스가 58분에 단주마와 교체되면서 교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체 아웃됐죠. 그러면서 벤치에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굉장히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었는데요. 토트넘 홈팬들도 다빈손 산체스에 대해서 야유를 보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다만 단주마가 들어가면서 백스리에서 백포로 바뀌면서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했고요. 단주마가 골을 넣으면서 승점 1점이라도 차지하는 듯 보였지만은 막판에 실점을 하면서 결국 토트넘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콘테 감독이 3백을 고수한 이유가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역시 이제 토트넘은 수비 라인에서 불안한 면이 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해리 케인과 손흥민 원투펀치의 파괴력을 높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 한 줄 요약으로는 본머스 역시 저력 있는 팀이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머스 입장에서는 토트넘전 승리로 프리미어리그 14위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리그 31경기에서 31골이니까 득점력이 뛰어난 팀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라인을 올리니까 뒷공간을 파고들면서 계속해서 골 넣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비냐라든가 솔랑케라든가 와타라 선수가 연속골을 넣으면서 3대2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본머스의 저력은 토트넘 수비수들의 실수를 놓치지 않았다는 점에 나타납니다. 본머스 입장에서도 아직까지는 잔류와 강등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승점 1점 1점이 중요하거든요. 토트넘 원정에서 귀중한 승점 3점을 획득함으로 인해서 본머스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분데스리가에서 가져왔습니다. 분데스리가 28라운드 슈투트가르트와 도르트문트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3대3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사실 한준희의 세 줄 요약 시간, 프리미어리그 경기들만 다루기도 힘든데 한준희 해설위원이 다양한 리그를 다루더라고요. 왜 그랬어? 힘들어 죽겠어. 네, 분데스리가 경기까지 다 살펴봤는데 이 경기 정말로 재밌었습니다. 왜? 도르트문트가 전반전을 지배했다면 후반전은 슈투트가르트가 지배를 했고요. 그리고 슈투트가르트는 38분경에 마우로파로스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전 10명이서 3대3 무승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면서도 재미난 경기였는데요. 일단 첫 번째 한 줄 요약으로는 도니 말런이 전반전을 지배하다. 이 도르트문트가
바이에른 뮌헨하고 우승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승리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 경기 펼쳐지기 전에 바이에른 뮌헨과 호펜하임이 무승부를 거뒀거든요. 그래서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은 1위 바이에른 뮌헨과 승점이 같아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전 매우 중요했는데 도니 말런이 말 그대로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도니 말런이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를 들어가면서 컷백을 통해서 알레의 골을 도와줬고요. 그러면서 알레가 선제골을 기록했죠. 그리고 도니 말런이 흐르는 볼에 대해서 집중력을 갖고 드리블로서 침투에 들어가면서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마브로파로스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도니 말런이 왼쪽 라인을 침투해서 들어갈 때 마브로파로스가 반칙을 범하면서 퇴장을 당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전 2대 0으로 마칠 수가 있었고 후반전은 11대 10 수적 우위에서 시작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전반전 끝났을 때 야! 도르트문트가 승리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채널을 돌리신 분들 후회하셨을 겁니다. 왜? 슈투트가르트가 11명일 때보다 10명일 때 더 잘하더라고요. 두 번째 줄은 슈투트가르트 11명일 때보다 10명일 때 더 잘한다. 이건 욕이 아닙니다. 진짜로 10명일 때 더 잘했습니다. 도르트문트 수비 쪽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골을 넣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도르트문트가 방심한 그 틈을 잘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탕게 쿨리발리의 슈팅이 엠네잠 맞고 굴절돼서 들어가거나 코너킥 상황에서 흐름 볼에 대해서 바그노만이 마무리 짓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도 도르트문트는 레이나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3대 2로 마칠 수도 있었는데 종료 직전에 결국은 은부파 선수가 동점골을 넣으면서 이 경기는 3대 3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세 번째 줄 요약은 우승 경쟁만큼 잔류 경쟁도 치열하답니다. 왜 그러냐면 도르트문트는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에른 뮌헨과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야, 바이에른 뮌헨 정말 오래오래 우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르트문트가 마지막으로 리그 우승한 게 클롭 감독 시절이에요. 언제? 나 그때 결혼하기 전인가? 결혼하고 나선가? 돌아가고 싶다. 여하튼 그 정도로 오래전에 도르트문트가 우승했었는데 도르트문트가 올 시즌은 다릅니다. 바이에른 뮌헨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추격하고 있거든요. 지금 승점 2점 차로 추격하다 보니까 역시 승리가 중요했는데 무승부에 그쳤다. 이건 슈투트가르트도 마찬가지죠. 슈투트가르트가 현재 1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잔류하기 위해서는 승점이 매우 절실합니다. 17위 샬케하고는 승점이 동률인 상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슈투트가르트는 귀중한 승점 1점을 얻었다고 보면 되겠죠.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우승 경쟁하는 팀들도 급하지만은 잔류 경쟁하는 팀들도 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박 터지는 경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라리가에서도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라리가 29라운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알메리아의 경기. 이 경기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앙투안 그리즈만의 멀티골을 앞세워서 2대 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앙투안 그리즈만 엄청 잘합니다. 이 얘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요. 일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기세가 너무나 무섭다. 이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리그 6연승을 포함해서 최근 리그 13경기 무패입니다. 10승 3무를 기록하고 있죠. 후반기는 완전히 달라진 팀이 됐어요. 5-3-2 포메이션 또는 4-4-2 포메이션을 가동하면서 수비의 안정감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앙투안 그리즈만이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파트너로 앙헬 코레아, 알바로 모라타가 나오고 있는데 곧잘 골을 또 넣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괴력을 발휘하고 있죠. 특히 5-3-2 포메이션 또는 3-5-2 포메이션을 가동했을 때 좌우에 있는 카라스코와 몰리나의 공격 가담도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2위 레알 마드리드를 바짝 추격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의 기세는 무섭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앙투안 그리즈만 얘기죠. 제가 왜 앙투안 그리즈만 얘기할 때마다 핏대를 세우느냐. 너 바르셀로나에서 안 그랬잖아. 너 부진했잖아. 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돌아가자마자 이렇게 부활한 거야? 네, 그리즈만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그래도 에이스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앙투안 그리즈만이 이 경기에서 멀티골을 넣었죠. 그러면서 올 시즌 리그에서 11호 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11골 8개의 도움을 했는데요. 공격에서 직접 해결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도움도 주고 있고 공격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1선과 2선 사이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언제든지 골을 넣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 리그 8경기에서 무려 5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알메리아전은 그리즈만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는데 이 경기가 그리즈만의 라리가 통상 450번째 경기더라고요. 그러면서 통산 170골을 넣었습니다.
170골 중에서 몇 골이나 바르셀로나에서 넣었을까? 여하튼 아틀레티코만 가면 너무 잘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즈만의 활약은 눈여겨봐야 된다.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그리즈만은 해트트릭도 달성할 수가 있었어요. 카라스코의 슈팅이 골대 맞고 나왔고 또 그리즈만의 슈팅도 한 차례 골대 맞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 경기에서 선제골을 헤더로 넣고 그리고 추가골도 넣고 그리고 골대도 맞췄으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이 경기에서 기회 창출도 3회나 했습니다. 말 그대로 눈부신 활약을 펼친 그리즈만이었습니다. 자, 알메리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알메리아는 잔류하기 위해서 수비의 안정감을 높여야 됩니다. 알메리아는 공격 쪽에서는 나름대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레오 바티스탕을 비롯해서 비라이투레라든가 곤살로 멜레로가 나름대로 골을 넣어주고 있거든요. 문제는 실점이에요. 왜? 실점을 보면은 50골이나 실점을 했거든요. 20위 엘체가 59골, 그 다음에 최다 실점 2위입니다. 근데 알메리아가 지금 위치를 봤을 때에는 17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잔류냐 강등이냐 그 사이에서 흔들거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알메리아가 사실 끈끈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강등을 피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알메리아 밑에 있는 팀들 보면은 발렌시아, 에스파뇰이에요. 저력이 있는 팀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알메리아 입장에서는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을 먼저 높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루비 감독 입장에서는 수비 쪽의 안정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리아에서는 경기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시죠? 사실은 인테르 경기를 하고 싶었어요. 인테르가 최근 5경기에서 승리가 없고 리그 5위까지 내려갔더라고요. 저하고 절친인 한 분이 지금 울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테르 얘기를 아주 그냥 조근조근 씹어버릴까 하다가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왜? 요 경기도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거든요. 웨스트햄과 아스날의 경기. 아스날이 전반 10분 만에 2골 넣었죠. 그런 다음에 2골 실점했습니다. 2대2로 막을 내렸죠. 한준희 해설위원이 어디선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자, 치열해지는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라운드에 맨시티는 레스터를 상대로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에 비해서 아스날은 웨스트햄과 2대2 무승부를 기록했거든요. 1위 아스날과 2위 맨시티의 승점 차는 4점입니다. 그런데 맨시티가 아스날보다 한 경기 덜 치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여기다가 33라운드에서 맨시티와 아스날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아스날은 맨시티 원정 경기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 입장에서는 1위 자리가 굉장히 불안해졌다. 요 얘기를 드려야 되겠어요. 이길 수 있는 경기에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승점 차가 점점점 줄어드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스스로 무너진 아스날입니다. 아스날은 전반 10분 때 제주스하고 웨데고르의 연속골로 2대0으로 앞서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반 10분에 2대0을 만들어 놓고도 경기를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전에 마갈량이스의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내주거든요. 그 가운데 실점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다가 후반전에 PK를 얻어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카가 날려버렸죠. 실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달아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니까 웨스트햄이 쫓아오죠. 웨스트햄은 이 PK 위기 이후에 4분 만에 보엔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환상적인 발리 슈팅으로 골을 넣었는데요. 그러면서 2대1을 만들어낸 겁니다. 아스날 입장에서는 수비 쪽에서의 집중력이 너무 아쉬웠고 사카 선수의 PK 실축이 너무 아쉬웠어요. 승점 3점을 획득할 수 있는 경기였는데 스스로 무너지면서 승점 1점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웨스트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웨스트햄의 목표는 잔류와 컨퍼런스 리그 우승입니다. 웨스트햄은 지금 유럽 대항전과 프리미어 리그를 동시에 소화하고 있습니다. UEFA 컨퍼런스 리그에서 8강까지 진출했거든요. 8강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홍현석 선수가 뛰고 있는 헨트를 만났습니다. 1차전에서 고전 끝에 간신히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그 다음에 아스날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스날 경기에서 0대2에서 2대1을 만들었기 때문에 흐름 자체를 완전히 바꿨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헨트하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8강 2차전에서도 가능성을 높여놓겠죠. 잔류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만 유럽 대항전 우승 기회가 왔잖아요. 놓쳐서는 안 되겠죠. 선수 구성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결국 최근 이 흐름을 좋게 만든다면은 리그에서도 잔류하고 유럽 대항전에서도 우승하는 웨스트햄이 또 다른 역사를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마지막 경기는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 노팅엄 포레스트와 맨유의 경기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죠. 안토니와 디오고 달로가 연속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거뒀는데 축구는 감독 노름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에릭 터나우 감독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 감독은 진짜 대단하구나. 경기마다 그런 느낌을 줍니다. 물론 유로파리그 16강 플레이오프에서 맨유가 바르셀로나에게 승리했다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약스 시절부터 터나우 감독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맨유 지휘봉 잡고 나서도 맨유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올 시즌 맨유는 챔피언스 리그에만 진출하면 나름대로 성공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크기 때문에 터나우 감독의 이 용병술이라든가 전술은 정말 볼 때마다 놀랐습니다. 첫 번째, 에릭 터나우 감독의 놀라운 용병술. 사실 맨유는 지금 이 순간 부상 선수가 너무 많아요. 네, 바란이라든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라든가 레시포드라든가 정말 공격에서 수비까지 부상 선수들이 질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 구성도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라이트백인 지오고 달로를 레프트백으로 기용했어요. 근데 레프트백으로서도 괜찮네. 물론 수비 쪽에서 실수를 한두 차례 하긴 했지만은 괜찮았고 그리고 골까지 넣었단 말이에요. 아, 감독이 선수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에릭센이 1차 빌드업 하면서도 공격을 지원하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공격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마샬 선수가 좀 아쉽긴 했지만은 마샬의 슈팅이 결국 안토니의 골로 연결이 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선수 기용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전술적으로도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맥가이어가 실수를 범하면서 수비 쪽에서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맥가이어와 린델레프가 수비를 할 때 순간적으로 중앙 쪽을 좀 두텁게 형성하면서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도 유지하는 그러면서 무실점을 기록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터나우 감독의 용병술과 전술은 놀랍다 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후! 대단해요. 네, 두 번째는 맨유는 다음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로 간다.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현재 리그 3연승을 포함해서 흐름을 좋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순위로 봐서는 챔피언스 리그 나갈 것 같습니다. 현재 프리미어 리그 3위인데 5위 토트넘 그리고 6위 아스톤 빌라하고 경기 수도 다르고 승점차도 벌려놓은 상태예요. 지금의 기세만 이어나간다면은 네,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로 나갈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유로파리그 우승도 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로파리그 8강 1차전에서 세비야를 만나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어요. 그때는 이제 수비 쪽에서 아쉬움이 있었죠. 하지만은 2차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또다시 높은 곳을 바라볼 수가 있으니까 유럽 대항전에 대한 욕심도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노팅엄 포레스트는 좋은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대로 강등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재 승점 27점으로 1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7위 에버튼하고는 승점 동률이기 때문에 여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매니전 패배로 최근 리그 10경기에서 3무 7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수비 쪽이 흔들리면서 공격 쪽도 아쉬움이 있고 사실 노팅엄 포레스트는 올 시즌 내내 헐떡이고 있어요. 이거 어떡할 겁니까? 노팅엄 포레스트 너무나 오랜만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유럽 대항전에서 떵떵거렸던 팀인데 하브리그에서 고전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프리미어리그에 올라왔는데 프리미어리그 찍고 내려가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팅엄 포레스트가 남은 경기들 조금 더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잔류해야죠. 생존해야죠. 살아남아야죠. 그게 노팅엄 포레스트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맨유에게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 최근 10경기 무승이긴 하지만 노팅엄 포레스트가 마지막 희망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한준희의 세 줄 요약. 나름대로 깽판을 치려고 했는데 준희 형 거라서 긴장하고 할 수밖에 없네요. 그 형이 또 이제 송 선생 하고 전화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뜨끔뜨끔합니다. 제가 요즘에 여기서 준희 형 뒷담화 저기서 준희 형 뒷담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준희 형 코너는 더 신경 쓰면서 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에 이 세 줄 요약은 한준희 해설위원이 돌아옵니다. 저는 땜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